저는 소도시에서 작은 김밥집을 20년째 꾸려가고 있는 50대 후반입니다. 제 하루는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보통 아침 5시에 기상해서 근처 재래시장에 그날 장사할 재료를 사가지고 오면 바로 가게 문을 열고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청소 후에는 재료 손질을 하고 김밥을 싸기 시작하죠. 가게는 7시에 문을 여는데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오십니다. 우리 집 김밥 맛이 좋고 저렴하다 보니 입소문이 많이 나서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한두 줄씩 사서 가고 근처 회사나 학교에서도 단체 주문이 꽤 들어옵니다. 그렇게 점심까지 장사를 하고 난 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인데 그땐 가게 문을 닫고 버스로 두정거장에 있는 요양병원에 갑니다. 그곳에 남편이 15년째 입원해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하고는 제가 20대 중반쯤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수줍고 말이 별로 없었지만 참 다정한 사람이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깃든 진정성이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에 비해 저는 꽤 적극적이고 사교성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린 참 다른 것 같았지만 다른 만큼 서로 부족한 면을 충분히 채워주면서 살 수 있겠다 싶어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만 시댁에서는 양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남동생을 키우느라 힘겹게 살아온 제 삶의 과정들을 썩 반가워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는 평범한 집안에서 사랑도 받고 가정교육 잘 받은 아가씨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완강히 저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시부모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 즈음에 남동생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더 이상 제가 일일이 챙길 필요도 없어졌어요. 결혼을 하고 1년 정도는 보통 일상 속에 행복을 누렸고 신혼재미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이가 쉽게 들어서지 않았어요. 1년이 넘어서자 시어머니 눈치도 보이고 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장남이다 보니 시어머니는 매주 전화를 해서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닥달 아닌 닥달을 하셨어요. 저 역시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조바심을 안고 산부인과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덜컥 자궁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직 30도 안 되었고 아직 아이도 낳지 않았는데 의사는 자궁 척추를 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눈앞이 정말 캄캄해졌습니다. 평소에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어서 전혀 몰랐어요. 지금처럼 2년에 한 번씩 국가검진을 받던 때도 아니었고 당시로는 수술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만약 더 늦게 병원에 갔다면 전이가 됐을 거라고 하더군요. 전 믿기지 않아서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역시 결과는 같았어요. 너무 절망스러웠고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만 났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대가 끊기게 생겼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래서 내가 반대를 한 거야. 처음 딱 볼 때부터 어딘가 병약해 보이는 게. 아휴, 애라도 순풍 나으려나 걱정을 했는데 결국 네가 우리 집 대를 끊는구나. 이제 어떡할 거야? 응? 어떡할 거냐고.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이 조선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종갓집도 아니고 대를 끊니만이 그런 소리를 왜 하세요? 자식이 없어도 잘 사는 부부도 많아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남편은 무자식이 상팔자라며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부부가 나이가 들수록 자식이 있어야 한다는데 저도 저지만 남편이 자식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냥 이혼해요, 우리. 뭐? 이혼? 당신 지금 그거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 저렇게 펄쩍 뛰시는데 내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잖아요.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다시는 그런 소리 마라. 정 자식이 필요하면 입양하면 되는 거지. 또 한 번만 이혼하자는 말을 해봐. 진짜 그땐 나도 화낼 거야. 남편이라고 왜 안 속상하겠어요. 하지만 절 생각해서 내색을 안 하는 것뿐이겠죠. 그런 남편 마음도 가슴 아프고 또 시댁의 반응도 너무 이해가 되어서 전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수술을 더 늦출 수도 없어서 자궁적출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늘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어요.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 했고 자궁이 있던 자리가 텅 비면서 다른 장기들이 그 속으로 내려오면서 늘 속이 뭉치는 느낌이 들어 소화불량이나 변비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수시로 떨어져서 감기에도 잘 걸렸고 몸이 차가워서 한여름 외에는 거의 긴팔을 입고 밤에도 양말을 신고 자야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 되고 보니 전 늘 남편과 시댁에 죄인이 되는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댁 일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도맡아 했습니다. 시내에 시집을 갈 때도 혼수며 예단도 일일이 함께 다니면서 챙겼고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환갑과 진갑잔치도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차려서 두 분이 흡족하게 해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여행을 보내드렸고 생활비도 제가 덜 먹고 덜 쓰고 절약하는 대신 항상 넉넉하게 보내드렸어요. 심지어 시어머니 안 싸더니 심장병으로 우리 집 근처 대학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는 시누이가 한참 만삭대라 제가 대신 병원에 가서 사돈의 병간호를 다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군소리 한 번 안 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몸으로라도 때워야 제 마음이 편했어요. 물론 남편에게도 잔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워낙 자상하고 저를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라서 크게 싸울 일도 없었지만 그래도 부부가 살면서 어디 한두 번 싸움을 안 하겠어요. 남편이 지나치게 착해서 몇 번 선후배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게 된 일이 있었지만 화를 내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사람 좋아서 그런 건 아는데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 있으면 꼭 저랑 상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돈 빌려가는 사람이야 꼭 갚겠다고 하고 빌려가지만 또 사람 일이라는 게 생각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못 받게 되면 우리도 곤란해지고 당신은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지만 괜히 서로 관계도 어색해지고 그러니까 저에게 얘기는 꼭 해주세요. 그래야 저도 뭔가 대책을 세우고 하니까요. 알았어,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내 월급 뻔한데 당신이 그걸로 얼마나 알뜰살뜰 사는지 다 알면서 내가 또 헛짓을 했어. 정말 미안해. 그러더니 남편은 우리가 살던 작은 아파트 명의와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 명의도 모두 제 앞으로 해주었습니다. 자기 명의로 해놓으면 언제 또 보증을 설 수도 있고 마음이 약해서 대출받아 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아내로서 동반자로서 늘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제가 참 남편 복은 있구나 싶었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그즈음 지방 출장이 잦았습니다. 남편은 건축 설계 일을 했는데 지방의 건설 현장을 자주 다녔어요. 중소기업 건설회사다 보니 남편은 거의 1인 다역을 해야 해서 늘 바빴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혼자 지내는 일도 많았고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 게 멍청해 보여서 뭔가 소일거리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방 출장을 갔다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어요. 음주운전 차량이 국도변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남편 차와 정면 충돌했다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전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 남편이 사망한 줄 알았어요. 남편 차는 소형차였고 들이박은 차는 대형차라고 하는데 우리 남편이 어떻게 운전할 수가 있겠어요. 정신없이 울면서 병원에 달려갔더니 남편은 이미 응급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2번의 대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았고 머리를 크게 다쳐서 정신지체 장애 판정도 받았어요.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거의 보름 이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시어머니는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당신의 아들이 이 꼴이 됐다고 저에게 온갖 화풀이를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온 병원에 떠나갈 듯 울려 퍼졌고 시어머니마저 충격을 받고 몸져 누우셨습니다. 전 이 모든 게 정말 제 탓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고 심장이 막혀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리면서 중환자실 앞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의식은 돌아왔지만 평생 마비된 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거의 7살 수준의 아이의 지능이 돼버린 남편을 보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를 낸 차량의 운전기사는 무면허의 무보험이었고 단 한 번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 적도 합의를 한 적도 없어요. 경찰 말로는 가해자가 그냥 구속당하겠다고 배짱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았지만 화낼 힘도 없었습니다.
결국 엄청난 수술비와 치료비는 고스란히 피해자인 남편이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전 어쩔 수 없이 남편 회사에 퇴직 신청을 하고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고 그저 재활만 열심히 받으라고 했습니다. 전 앞으로 남편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깊은 고민에 빠졌고 이제 제가 가장으로서 다부지게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냥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전 남편을 퇴원시키고 가까운 요양원으로 입원을 시켰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요양병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때였어요. 거의 가망 없는 사람들만 요양원에 간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잘 받으면 혹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왜 요양병원에 가냐고 하시더군요. 네 남편이 첫골이 되고 나니까 네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제 남편을 버젓이 요양병원에 쳐넣을 수가 있어? 저요, 저 사람이랑 악착같이 살려고 이러는 겁니다. 저 사람 병원비 및 치료비는 누가 되는데요? 어머니가 주실 거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저 사람 보호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우리 도와주실 거 아니면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전 정말 살아내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이 사람 잘 치료해서 진짜 일으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했어요. 지금은 시어머니나 시댁에서 저렇게 펄쩍 뛰지만 나중에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꼭 인정받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도 했습니다. 아주 두고 보라는 듯이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던 아파트도 팔고 남편 퇴직금과 위로금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 끝에 남편의 요양병원 가까운 곳에 김밥집을 냈습니다. 요양병원 가까운 곳에 가게를 얻어야 남편 보러 가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김밥은 제가 제일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메뉴였거든요. 아주 흔한 음식이지만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맛도 천차만별이 김밥이니까요. 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유산을 물려받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전 대학을 포기한 채 3살 아래 남동생을 키워야 했습니다. 삼촌과 고모, 이모가 조금씩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다들 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것도 얼마 못 가서 끊겼습니다. 전 알바를 하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남동생 대학 공부까지는 시킬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먹고 입는 것을 아껴야 했습니다. 반찬도 별로 없고 한참 먹어야 할 남동생은 늘 배가 고프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김밥이었습니다. 특별한 반찬 없이도 맛있게 한 끼를 때울 수 있었거든요. 엄마가 항상 말아주시던 김밥을 떠올리면서 동생을 위해서 김밥을 쌌습니다. 신김치를 적당히 볶아서 말면 김치김밥이 되었고 계란을 넣어 말면 계란김밥, 때론 각종 채소를 얻어다가 넣어서 말면 야채김밥이 되곤 했죠. 돈이 없어서 동생이 원하는 어묵이나 소시지는 아주 가끔만 넣어주었지만
그래도 누나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전 김밥 가게를 열었어요. 모든 돈은 다 남편의 병원비와 치료비를 쓸 계획이었기 때문에 저는 반지하 단칸방을 얻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다행히 김밥집은 잘 되었습니다.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아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씩 늘어났고 남편 사고 난 이후 처음으로 삶의 의욕도 생겼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연락 한 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께 대들었다고 해도 분명 아들 소식이 궁금하실 만도 한데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원망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문자를 보내드리곤 했어요. 물론 답장이나 전화가 오진 않았지만 제 문자 보면서 안심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전 며느리니까 할 도리는 하자는 생각에 명절에 시댁에 찾아가면 늘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그때마다 인연을 끊자는 말만 돌아왔지만 언젠가는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한 번은 시동생이 김밥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형님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는 한 번도 오지도 않더니 무슨 일로 절 보러 왔나 싶어서 괜히 긴장을 했죠. 어서오세요, 서방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뭐 이 말 저 말 할 필요 없고 인연 끊자고 하는데 왜 자꾸 어머니 찾아가서 귀찮게 하는 건데요? 우린 그쪽 큰며느리로 인정 안 하니까 앞으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아요. 괜히 우리 집 재산 보고 질척거리지 말라고요. 알겠죠? 아니 서방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말이 틀렸어요? 어차피 형도 가망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집 핏줄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질척거리냐고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전 보기 싫어도 형님에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님 생각하시는 그쪽이 책임지시라고요. 시댁 형 보고 싶지 않지만 참 몰인정하고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밉고 보기 싫다고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어떻게 자기 집안 장손인데 그렇게 단칼에 인연을 끊자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집 재산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제가 제 힘으로 남편을 지키겠다는데 왜 그러는지 정말 화도 나고 눈물도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절연을 선언하니까 결국 저도 연락을 안 하게 되었어요. 참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도 없고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도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 보러 요양병원에 갈 때는 늘 방긋방긋 웃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시장을 보고 무거운 짐을 들고 오는데 아침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전날에도 감기 기운이 살짝 있어서 약을 먹었는데 정말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택시를 탈까 잠깐 고민하다가 택시비마저 아까워서 그냥 걸어가자고 생각하고는 한참 걷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그만 미끄러져 넘어졌고 길바닥에 김밥재료를 다 쏟고 말았어요. 얼른 줍느라 허둥대다가 문득 이게 무슨 짓인가 싶었습니다. 난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지 정말 비참했어요.
그대로 퍼질러 앉아서 그냥 통곡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제발 나 좀 살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그냥 장대비 속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쳐다보니 할머니였습니다. 평소에 늘 동네에 폐지와 박스와 빈병을 줍고 다니는 그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이 새벽에 여기서 왜 울고 있는겨? 응? 할머니, 저 너무 살기 고달파요. 살기 싫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세상에 살기 좋아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그냥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야. 아이, 어서 일어나. 이대로 비 계속 맞다가는 감기 걸려. 할머니는 땅에 떨어진 재료들을 줍고 제 손을 꼭 잡은 채 우산을 쓰고는 가게까지 바래다 주셨습니다. 전 너무 죄송해서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해드렸어요. 수건으로 대충 머리를 닦고 가게에 여벌로 갖다 두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니까 할머니는 어느새 주방 한편에 앉으셔서 땅에 떨어져 엉망이 된 야채들을 손질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감사하면 앞으론 박스나 폐지 같은 거 모아놨다가 나 지나갈 때 주면 돼. 좀 울고 나니까 한결 속은 시원하지? 그 힘으로 살아내는 거야. 그럼 되는겨. 할머니를 보고 있자니 꼭 돌아가신 친정 엄마 같아서 마음이 짠하고 울컥했습니다. 평소엔 그냥 무심코 지나치던 분인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 참 인자하게 생기셨더군요. 그래, 왜 길바닥에서 대성통곡했는지 한번 들려줘봐. 이왕 이렇게 된 거 왜 울었는지 다 털어놓고 오늘 이후로는 눈물 뚝 하는 거야. 원래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다 털어버리면 희한하게 살 용기가 막 생기는 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자네도 그래봐. 내가 오늘은 특별히 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끙끙대며 살아온 제 일상들이 할머니 말씀만 들어도 다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 그렇게 할머니에게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대충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홀로 남동생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알바를 전전했던 일부터 원래는 간호사가 되고도 싶었고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도 싶었는데 대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도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운명처럼 남편을 만났고 다정다감한 남편 덕분에 어려웠던 시절도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지만 신혼의 단꿈도 잠시 자궁암으로 자궁적출 수술을 받아야 했던 고통과 대를 끊었다고 시댁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당했던 일들도 털어놓았습니다. 그 얘기를 할 땐 여전히 가슴 깊이 못이 박힌 듯 아렸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아이고 하시면서 제 등을 쓸어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제 일생일대에 가장 끔찍했던 남편의 사고 얘기는 말하는 내내 그때의 충격이 고스란히 제 몸속을 관통하면서 온몸이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끝내 저도 울고 할머니도 우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15년째 요양병원에 있고
남편 병원비도 내고 먹고 살아야 해서 김밥집을 열었다고 했죠. 제 인생이지만 막상 말하고 보니까 참 산전수전 다 겪었구나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오래오래 놓지 못하셨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연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할머니에게 얘기를 다 하고 한바탕 울고 나니까 정말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고 속도 후련했어요. 할머니, 정말 다 말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해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 말씀처럼 다 털고 또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할머니는 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참 안아주셨습니다. 할머니도 고생을 많이 하신 듯 손이 몹시 거칠고 투박했는데 참 따뜻했어요. 바로 그날이 저와 할머니의 특별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전 꼭 할머니가 친할머니 같기도 하고 친정엄마 같기도 해서 마음이 더 쓰였어요. 그날부터 전 우리 가게에서 나오는 팻이나 박스, 빈병은 물론 근처 가게에서 나오는 것들도 모두 모아두었다가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전 김밥도 드시라고 항상 주머니 속에 2줄씩 싸서 넣어드렸습니다. 저의 그런 진심에 감동받으신 듯 할머니는 절 친딸처럼 아끼고 좋아해 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좀 제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어떻게 살았고, 가족은 있는 건지, 왜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지 정말 많이 궁금했고 여쭙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할머니의 아픈 상처를 건드릴 수도 있어서 언젠가는 직접 말씀해 주시겠지 생각했습니다. 동네엔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어요. 젊어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말도 있었고 남편과 이혼한 뒤 혼자 살았는데 아들이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면서 의지할 데 없이 혼자 산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소문이니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그저 제가 할머니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 그분도 삶이 참 녹록지 않으셨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 당당함과 모든 것을 다 담을 것 같은 어른다움은 범상치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팻이나 쫓고 다닌다고 무시하기도 했고 할머니가 빈병을 발로 마트에 가면 사장님이 다소 불친절하게 굴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그런 것에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나만 떳떳하면 된다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전 어느새 할머니 덕분에 제 삶도 돌아보게 되었고 삶에 대한 희망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그 하루를 어떻게 충실하게 잘 채울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런 고민들이 절 버티게 해주었고 이왕이면 더 열심히 잘 살아내자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의 하나가 바로 봉사활동이었어요. 사실 남편은 직장에서 봉사활동 모임을 만들었고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고아원과 양로원을 방문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당한 뒤 봉사 모임은 흐지부지하게 되었고 전 남편의 좋은 뜻이 무너지는 게 안타까워서
15년 동안 틈틈이 남편 대신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봉사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고 그저 한 달에 한 번 가게가 쉬는 날이면 직접 만든 김밥을 들고 고아원과 양로원에 가서 함께 나누어 먹고 청소와 이불 빨래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제 작은 힘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분들도 남편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늘 쾌유를 기도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전 봉사를 다녀오면 꼭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가서 뭘 했는지, 어느 어르신은 혈색이 참 좋아지셨고 어느 아이는 입양이 되었다는 등등 시시콜콜한 얘기를 남편에게 해주면 비록 7살 어린 지능을 가지고 있어서 제 말이 무슨 소리인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활짝 웃어주곤 했습니다. 남편의 무의식 어디선가 우리 와이프 정말 장하다고 말해줄 것 같기도 했고요. 제 작은 노력 덕분에 지역에서 감사 표창장도 받았고 지역신문에 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장하다고 항상 저를 대견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또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아프면서도 기쁜 일이 생기고 눈물 나면서도 견딜 힘이 생기는구나.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고 누군가의 힘이 돼주면서 이렇게 또 한 시절을 보내게 되는구나. 그런 게 삶의 묘미 같았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뜻을 이어간다는 의무와 책임에서 시작한 일들이 어느새 베푸는 기쁨이 되었다는 생각에 참 행복했어요. 부자거나 많은 걸 가져서 베푸는 게 아니라 그저 그런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깊은 깨달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착하게 살려고 해서 그런지 참 감사하게도 새들어 사는 건물의 주인은 15년 동안 한 번도 세를 올려받지 않으셨어요. 다른 건물은 해마다 세를 올려받는다고 사장님들이 울상이었지만 유독 우리 건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에 임대 계약이 끝나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사장님들도 많았어요. 우리 건물은 근처 부동산 사장님이 건물주 대신 관리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주인분은 지방에 살고 있어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어요. 계약할 때도 부동산 사장님이 대리로 계약을 했고요. 하지만 저나 건물에 새들어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은 늘 건물주에게 감사의 마음이었고 명절에 서로 돈을 모아서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자고 회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동산 사장님이 건물주는 그런 걸 받지 않으신다고 그저 마음만 전하겠다고 하셨죠. 주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에도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그렇게 하늘이 도와주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보통의 일상들이 또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보통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리어카를 끌고 우리 김밥집 옆을 지나가시는데 이틀째 통 오시지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이 들었지만 할머니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지 못해서 그저 발만 동동 굴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할머니가 말해주시기 전에 억지로라도 연락처를 받아둘 걸 하는 때늦은 후회도 들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드디어 할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전 너무 반가운 마음에 당장 달려가 안겨서 펑펑 울고 말았어요. 아이고 왜 이래? 뭐 초상 났어? 왜 울고 난리야? 왜 이제 오세요?
전 할머니 잘못 드신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늘 오시던 분이 안 오시는데 할머니 같으면 아무렇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왔잖아. 늙으면 다 그래. 하루는 맑았다가 또 하루는 흐렸다가 몸도 마음도 늘 그래. 나라고 맨날 이 리어카 끌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싶겠어? 나도 쉬고 싶을 때도 있는 거지. 안 되겠어요. 할머니 연락처를 주시든지 안 그럼 사시는 데를 알려주세요. 제가 어린애처럼 떼를 쓰니까 할머니는 그저 허허 웃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새 헬쑥해진 모습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어요. 노인네들은 원래 다 병 하나씩 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연락처라도 주시라고요.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달려가게요. 저 진짜 할머니 어떻게 잘못 드신 줄 알고 온갖 나쁜 상상만 하느라 장사도 다 못했고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그토록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고 감동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문득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더니 한참 동안 제 눈을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혜리는 마음이 너무 곱고 착해서 꼭 복받을 거야. 나 사실은 미국에 가게 됐어. 거기 딸이 사는데 이제 늙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하니까 자꾸 들어오라고 하네. 나도 그러고 싶고 이번 주에 갈 거요. 전 할머니가 그렇게나 빨리 가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미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으면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보고 싶어도 참아야지. 인생은 어차피 각자 살아가는 거야. 그럼 가서 꼭 연락하시는 거죠? 아니면 따님 댁 전화번호라도 가르쳐 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가지 말라고 매달리고 싶었지만 자식에게 가시겠다는 할머니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눈물을 삼키시더니 명함 하나를 제게 건네셨어요. 그냥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살다가 너무 힘들고 진짜 고통스럽고 살기 빡빡할 때 그때 거기로 연락해. 대신 그전에는 연락하지 말고, 알겠지? 그리고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 내가 다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불시에 찾아와서 아무렇게나 살고 있으면 홍구멍을 내줄 거야. 네, 걱정 마세요. 전 열심히 살 거니까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꼭 불시에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할머니는 명함 하나만 남겨두신 채 서둘러 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쓸쓸하고 무거워 보였을까요? 할머니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전 내내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남게 되었다는 생각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며칠 동안은 가슴이 먹먹해서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할머니에게 열심히 잘 살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마음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전 또 변함없는 하루하루를 이어갔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에 다녀오고 가게 문을 열고 장사하고 다시 남편 병원에 가서 씻기고 입히고 잠시 얼굴 보다가 돌아와서 또 장사하고
또 그 다음날 장사하고 병원 가고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미국에 잘 도착하신 건지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정말 살다가 죽을 만큼 힘들 때, 너무 위급할 때만 전화를 하라고 해서 전 매일 명함만 만지작거리면서 수도 없이 전화번호만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남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잘 다니다가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한다고 사표를 낸 뒤에는 하는 것마다 영 시원찮았어요. 그래도 제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힘든 내색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누나의 삶이 더 힘드니까 아마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돈 얘기를 했습니다. 유망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고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저도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 했더니 석 달만 쓰고 투자 들어오면 바로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망설이긴 했지만 동생이 힘들게 꺼낸 말인데 싶어서 반지하 단칸방 보증금을 빼고 그동안 남편 치료비와 병원비 때문에 모아두었던 적금을 깨서 남동생에게 빌려주었어요. 동생은 고맙다면서 꼭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동생 때문에 저까지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말았어요. 정신이 정말 아득해지더군요. 이제 남편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동생이 사기 공범으로 몰려 경찰에 잡혀서 구속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은 절대 공범이 아니라고 말해도 경찰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곧 검찰로 송치될 거라며 동생은 울면서 당장 변호사부터 사라고 하는데 전 너무 겁이 나서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할머니가 주신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가고 상대방이 받았는데 여보세요,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하는 거예요. 전 잘못 걸었나 싶어서 얼른 끊고 번호를 확인했지만 분명 그 번호가 맞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망설이는데 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김일희 씨 맞습니까? 장순남 어르신 아시죠? 그 번호는 변호사의 번호였습니다. 장순남 할머니가 언젠가 저에게 연락이 오면 도와주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할머니는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물어보니까 일단 전화한 용건부터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전 동생이 투자 사기를 당한 내용을 대충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는 직접 동생을 만나보겠다고 하더니 사건의 정황을 듣고 동생도 사기를 당했다는 정황과 서류들을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무사히 풀려나올 수 있었어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할머니는 잘 계신가요? 가능하면 통화라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제야 변호사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정순남 어르신께서 혜리 씨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어르신께서도 혜리 씨를 친딸 이상으로 생각하시더군요. 그래서 아마도 더 혜리 씨에겐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신 것 같고요. 그래도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르신은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전 변호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딸이 있는 미국에 간 게 아니라 치매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처음부터 없었답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그렇게 둘러대셨대요. 전 눈물부터 나서 당장 할머니가 계신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하고 불러봤지만 절 쳐다보시지도 않았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서 창밖만 우두커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새 백발이 성성해진 모습과 야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절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양 멀뚱멀뚱 보다가 이내 창밖만 또 쳐다보시는 겁니다. 변호사 말로는 할머니께서 치매에 걸리신 걸 아는 순간부터 주변 정리를 하셨대요. 더 심각해져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셨고 제일 먼저 저를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실 김일희 씨가 새들어 사는 그 건물 주인도 정순남 어르신이세요. 김일희 씨 사정을 아시고는 15년간 세를 올리지 않으신 겁니다. 물론 김일희 씨만 봐주면 형평이 어긋난다고 덩달아 그 건물에 입주한 다른 가게의 세도 같이 안 올리셨고요. 15년간 세를 올리지 않은 착한 주인이 바로 할머니셨다니. 부동산 사장님도 할머니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여태 숨겨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당신이 하시는 모든 착한 일들을 다 숨기시고 그저 폐지 줍는 할머니로 살아오셨어요. 그냥 누리고 사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사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셨을까요? 제 물음에 변호사는 또 한 번 망설이다 입을 뗐습니다. 변호사가 들려준 할머니 인생은 정말 처절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결혼하고 어렵게 낳은 딸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늘 기쁨이었고요. 하지만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남편이 추락사를 했다는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정신없이 어린 딸을 이웃에게 맡긴 채 병원으로 달려갔고 남편은 이미 눈을 감은 뒤였답니다. 공사 책임자에게 남편을 살려내라고 아무리 항의를 하고 소리를 친들 이미 죽은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죠. 울다 쓰러지고 울다 쓰러지기를 반복하면서 겨우 남편 장례를 치렀지만 앞으로 살 길이 너무 막막했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웃에 맡겼던 어린 딸이 사라진 걸 알게 되었대요. 엄마가 며칠씩 집에 안 오니까 딸이 내내 울며 보채다가 이웃이 잠깐 잠든 사이 집을 나갔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답니다. 할머니는 또 한 번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를 악문 채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이미 며칠이 흐른 뒤였고 목격자도 없어서 조사를 할 수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딸을 찾지 못한 할머니는 정신을 놓았고 거의 열흘 넘게 사경을 헤매다가 깨어났죠.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였고 홀로 남았다는 고통 속에 극단적인 선택도 하려 했답니다. 하지만 반드시 딸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더 독하게 일어섰고 그날부터 전국 방방곡곡 고아원을 찾아다니면서 딸의 실종 전단지를 붙이고 다녔대요. 딸을 찾아다녀야 해서 고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도 없어서
결국 폐지와 빈병을 주워 팔면서 악착같이 살아냈답니다. 언젠가는 딸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건물주가 되었죠. 딸을 찾으면 함께 잘 살려고 했던 할머니는 딸도 찾지 못한 채 이제 기억마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할머니를 꼭 안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아니 세대, 왜 울어요? 혹시 엄마 잃어버렸어요? 아유, 난 우리 딸 기다리고 있는데. 딸 기다리세요? 딸이 어디 갔는데요? 저 멀리 갔는데 꼭 올 거야. 그럼 저랑 같이 기다릴까요? 그래주면 난 고맙지. 덜 심심하고.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에게 저를 부탁했고, 자신이 죽으면 건물을 저에게 양도한다는 유언장을 써두었답니다. 대신 지금처럼 늘 고아원과 양로원 봉사도 다니면서 착하게 살라는 조건을 달았더군요. 전 그런 건물 필요 없었어요. 이제 그 어디에도 할머니를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당장 할머니와 남편을 같은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김밥집도 문을 닫은 채 오직 두 사람 간병에만 매달렸어요. 할머니,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손수창. 남편? 아니, 새댁 남편도 어디 아픈겨? 네, 좀 아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들처럼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착하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우리 남편이 무척 좋아할 거예요. 아이고, 알았어. 새댁이 어딜 가고 없으면 내가 꼭 지켜줄게. 걱정 마. 남편도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말이 어눌해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게 힘들었지만 항상 할머니 곁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제가 주전부리를 사다 드리면 꼭 숨겨두었다가 남편에게 주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또 숨겨두었다가 제 손에 쥐어주곤 했고요. 전 그때마다 왈칵 눈물이 쏟아져서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새댁 보고 있음. 우리 딸도 어딘가 잘 있겠지 싶어. 가끔 할머니는 너무도 멀쩡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정신이 돌아오셨나 싶어서 보면 어느새 또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럼 남편이 안 됐다는 듯이 혼자 고개를 흔들다가 눈물이 맺히기도 했어요. 비록 7살 지능이었지만 남편도 할머니의 깊은 아픔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병원 사람들은 우리 셋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가족보다 더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일말의 기대를 안고 경찰서에 할머니의 유전자 등록을 했지만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의 무심함 속에 2년 뒤 할머니는 평생 딸을 그리워하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치 주무시듯 가신 모습이 정갈하고 평온해 보여서 저도 담담히 할머니를 배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2년 뒤 남편도 심근경색으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어쩜 가는 길에 할머니가 마중나왔을지도 모르겠다고 혼잣말을 했어요. 할머니,
그곳에서도 우리 남편 잘 부탁합니다. 수창 씨도 할머니 너무 귀찮게 해드리지 말고 거기선 건강하게 잘 있어요. 두 분 잘 지내시고요. 저도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 가서 우리 다시 만나요. 두 분 모두 사랑합니다. 전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많이 슬퍼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두 분 몫까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건물 잘 관리하면서 봉사활동도 진심을 다했습니다. 김밥집도 다시 열었고 김밥 나눔 행사도 많이 했어요. 건물의 원룸 두 곳에는 소년 소녀 가장 아이들이 무료로 살 수 있게 했고 건물에서 나오는 새는 모두 기부했습니다. 물론 할머니 유지를 받들어서 건물 새는 앞으로도 올리지 않을 작정입니다. 근처 건물주들이 항의를 하기도 하지만 전 할머니 뜻을 착실하게 잘 받들 겁니다. 항상 할머니의 깊으신 뜻을 잊지 않고 조금이라도 그 뜻을 이어갈 수 있게 더 노력할 것이고 또 자신의 꿈을 다 펼치지 못한 채 모진 세월을 살다가 남편이 다음 생엔 좋은 곳에 태어나 원 없이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의 하루하루가 늘 진심이길 바라고 우리 집 김밥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건강하길 바라며 우리 집 김밥을 먹은 청년은 일도 잘 풀리고 우리 집 김밥을 먹은 가족들은 모두 화목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새벽 일찍 가게 문을 엽니다.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한 줄에 1,000원 하는 김밥집이라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모두 착한 김밥집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제가 착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다 할머니 덕분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가슴에 되새기면서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평생 한 줄에 1,000원 하는 김밥은 그대로 팔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